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스라엘 특수부대 2. 김정은 제거 계획 3. 북한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북한에 침입했습니다. 목표는 김정은 위원장 폭발을 통해 암살 시도를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최고 존엄의 암살 시도에 당황한 북한은 몸을 낮추려 평정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북한의 방사포 도발 올해 들어 전 세계를 상대로 자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서해상으로 방사포 2발을 쏜 것에 이어 11일 오전에도 발사한 흔적을 확인 저강도 도발을 지속적으로 단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발사가 이어진 이후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영부력에 대한 칭찬과 한국, 미국에 대한 도발을 방송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사뭇 다른 흔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번 도발에 대해 보도를 자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북한 언론에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시차를 통해 평양 주변 건물을 돌았다는 내용은 나왔지만 영상을 통해 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죠. 알고 보니 그가 영상에서 모습을 감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가 평양 강변을 수시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차량 폭파 사고에 휘말려 모습을 감춘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폭파 소식은 북한 전체를 전율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최고 존엄을 향한 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대놓고 차량 폭발을 유도해 저격한 일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 직접 탄차가 폭파된 것이 아니라 더미 차량이 폭발에 휘말렸고 김정은은 급하게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당초 목표였던 김정은 암살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나 이 타격은 기고만장했던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자랑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존재감을 쉴 새 없이 드러내던 그로서는 북한 내부에서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차량 하나가 완전히 반파되었고 안에 탑승해 있던 북한 경호 인력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수법이나 방식이 일반인의 공격으로 보기 어려운 정교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과거 용천역에서 김정일 암살을 위해 사용했던 포격정 비슷한 폭발력을 내보았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 정보망을 가동, 북한 경계 주변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북한은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북한에서는 주범을 추측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해외 공작원의 존재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압록강 주변 주민들에게 탐문을 한 결과 외국인 무리들이 조용히 외부에서 잠입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만포시 인근 야산에서 한 무리의 외국인을 봤다는 증언과 함께 중국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외국인 70명이 압록강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한 이들이 있었죠. 이들은 중국 북한 경계망의 허술한 틈을 타고 북한으로 잠입 이후 평양까지 들어왔고 김정은 암살을 위한 폭파까지 계획한 것입니다. 침입 경로와 방법에 대해서는 밝혀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덩치였죠. 북한이 제일 먼저 의심했던 것은 미국 정보국이었다고 합니다. CIA 공작원이 직접적으로 김정은을 공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러나 직접적인 암살은 현재 미국 정보국이 시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러시아의 정보 인력을 쏟고 있는 미국이 시도하기에는 부적절한 수단이었죠. 해답을 준 것은 중국의 정보당국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특수부대 소속 공작원이 북한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게 그들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조언은 뒤늦게 도착했죠. 북한은 비로소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국의 방해가 되면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방해 세력을 없애는 무자비한 조직 모사드가 북한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중동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북한을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습적인 이란과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기 때문이죠. 북한의 주요 수입은 무기 수출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오랜 기간 북한은 자국에서 생산한 무기를 외부 단체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무기를 이용한 이들은 무장단체들이 대부분이었죠. 특히 이스라엘에 의해 쫓겨난 팔레스타인 반군이나 중동에 위치한 이슬람 단체들은 가성비에 탁월한 북한 무기를 주로 구입했죠. 북한은 북한에서 세운 회사인 북한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코미드를 이용해 무기 판매를 시도했고 비밀리에 거래된 무기는 중동 전체에 퍼졌습니다. 유엔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UAE 국적자 압둘라만 바거가 코미드에게 요청한 무기 목록을 입수, 거래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록에 따르면 총 24개 종의 무기가 조달 희망서에 적혀 있었죠.
기관 총령 12.7x108mm, 탄약 2천만 개, 소총령 7.6x54mm, 탄약 1천만 개 등 엄청난 양의 무기를 주문한 흔적이 드러났죠. 탄약과 무기를 개당 단위로 합칠 경우 모두 3,800만 개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압둘라만 바거는 알-무틀라크라는 무기거래 회사의 고위 간부직으로 표면적으로 알-무틀라크는 합법적인 무기거래를 위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북한과의 밀무역을 위해 설립한 위장회사였죠. 북한은 연락책 김윤성을 이용해 공유대에 요청된 물건을 이란 선박회사를 이용 생산된 탄약을 해상에서 거래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호르무즈 해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은 전모를 파악하기 전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적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북한에 대해 여러 정보망을 가동,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모사드 수장이 북한 정보당국 수장보다 북한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여러 수단을 이용해 북한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공격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감시망에만 두었던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 핵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스라엘은 모사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이란에게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영변 핵시설과 똑같은 시설이 이란에 지어진 것을 확인하고 모사드는 미국 대통령에게 복대를 신청,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후에도 모사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란에게 핵 관련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 직접적인 공격을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용천역 폭발 사고인데요. 2004년 김정일을 공격한 용천역 폭발 사고는 800톤의 TNT 폭약이 A시에 터진 것 같은 충격을 주며 당시 열차에 타고 있었던 핵 관련 기술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폭발이 발생하기 9시간 전 김정일의 1호 열차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염두한다면 이는 명백히 시리아와 이란 등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지원을 북한이 중단하길 바란다는 명백한 메시지가 담긴 위협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자신에 대한 암살 행위로 규정하며 분노했죠. 처음에는 미국에서 저지른 공작인 줄 알았지만 뒤늦게 이 사건 역시 모사드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을 통해 핵 개발에 나선 시리아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폭발이었습니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 이 사실에 많은 이들은 충격을 받았죠. 이번에 일어난 김정은 암살 미수 사건도 이스라엘이 북한에게 확실한 경보를 보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이스라엘의 국익에 방해가 된다면 국가 원수라고 해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 합의가 진행되면서 모사드는 성가시 정도로 이란 핵 과학자를 암살하는 모습을 노출시키며 위협했습니다. 비밀리에 암약하던 모사드의 행동 원리와 반대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면 죽을 수 있다는 위협을 과시하면서 어떻게든 이란이 핵을 가질 수 없게 방해한 것이죠. 이란 정보부 역시 모사드의 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말하며 이들이 이란인 핵 과학자들을 독살하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장에 어떠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존엄이 공격받은 북한도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며 이스라엘 공격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내부 정보 유출을 확인하고자 협조자 검색에 나서는 등 살벌한 수청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동하는 동선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 협조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 것이죠. 실제로 모사드는 공작을 펼치기 전 내부 협조자를 확보해 철저한 준비를 거쳐 암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북한에서 내부 협조자 색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에 나섰는데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북한의 킹단체 라자루스가 이스라엘 조직을 노리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보안업체인 클리어스카이는 북한 해커의 코딩 흔적을 발견했고 전방위적인 기술 탈취 흔적이 보인다며 전보다 거센 공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날선 공방전이 북한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오가는 상황. 북한은 어떻게든 정보전에서 앞서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보전을 이기지 못하는 듯 보이는데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등장에 현재 전세계 군사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내로라 하는 군사 당국들이 무인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윙맨으로 저피탄 무인기 가오리 X2 구상하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미 가오리 X1은 2014년에 개발되었으며 비행시험에서 1시간 30분 동안 50km를 날아 한국의 무인 전투기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죠.
앞으로 무인기 전투기의 도입 여부가 중요해진 이유론 유인기 1대와 무인기 3, 4대가 편대를 이뤄 유인기를 지원 및 호위하는 임무 수행이 가능해질 거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탑승한 유인 전투기를 적진에 침투시키기 전에 스텔스 무인 편대기가 먼저 나서서 전방에서 먼저 적과 전투를 벌이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하여 전투기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기는 유인기와 동시에 임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무인 전투기는 감시 정찰, 전자파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인 자율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땐 가능할까 싶지만 이제 곧 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KF-21 전투기를 공개하면서 공격형 무인 전투기 가오리 X2 개발 예정을 시사한 바 있죠. 그런데 현무 미사일 공개 때도 그렇고 이제는 다 알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기 개발에 관련된 보도 내용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군사 기밀이라 정확한 공개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 개발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면 이미 몇 년 전부터 개발하고 있다는 의미고 지금 개발 중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개발이 완료 단계이며 곧 공개 임박을 알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인터넷에서 가오리 X2로 보이는 시제기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한국의 첫 번째 무인 전투기의 프로토타입이 준비가 완료된 듯한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면 기본적으로 외형 구조가 완성됐고 동체와 날개가 조립됐으며 앞면 부품 몇 개만 제자리에 장착되지 않고 연구 중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기수와 동체 사이의 간격이 실제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 스텔스 성능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KF-21 전투기를 뛰어넘어 한국 최초의 스텔스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오리 X2의 구체적인 재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업계에 따르면 길이 10m, 날개폭 16m, 높이 3m로 최대 이륙 중량은 한 자리 톤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해 6시간을 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시제기의 깜짝 등장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많은 이들은 한국에 이미 KF-21 전투기 시제기 여러 대를 단기간에 제작하였으며 그중 이미 3대가 초도 비행을 달성하는 동시에 초음속 비행 시험에도 성공한 것도 대단한 건데 이뿐만 아니라 한국이 기획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 등장에 개발 속도가 놀랍도록 정말 빠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다 완성해 적용한 상태는 아니지만 말로만 무성했던 가오리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우리가 개발할 가오리는 저피탄 무인 항공기로서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상 설계 기술과 비행 제어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오리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1000시간 수명을 지닌 5500추력의 터보팬이 장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빠르면 27년에 초도 비행에도 나설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거 국방과학연구소는 가오리의 무인 정찰기 버전을 완성한 이후 꼬리 날개와 애프터 버너를 추가해 고속으로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는 공중우세용 무인 전투기 버전을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무인 전투기는 일반 유인 전투기보다 구조 개량이나 성능 향상에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성능이 탑재될 미래의 무인 전투기는 위험도가 높은 적대적 영역 깊숙이 침투한 상태에서 손실 변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5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수준의 스텔스 능력과 기동성을 요구하게 될 텐데요. 이에 가오리 X2가 정찰 임무뿐만 아니라 공중전까지 가능한 진정한 로열 빅맨으로 활약할 수 있으려면 내부 무장창을 갖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스텔스 능력 및 데이터 융합 능력에 인공지능을 가진 비행체로 구성된 유무인 복합체계의 형태는 미래 6세대 전투기의 표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6세대급 진화를 바라고 있는 4.5세대 KF-21 전투기는 가오리의 등장으로 향후 최소 5세대급 달성은 무난해 보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중국의 J-20이나 러시아의 Su-57을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스텔스 능력은 둘째 치더라도 데이터 융합 능력에서 F-35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J-20이나 Su-57의 스텔스 능력은 실제 검증된 적이 없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엄밀히 따진다면 전투기 개발에서 한국보다 뒤처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터키가 개발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가 이륙에 성공하면서 각국의 무인 전투기 등장을 더욱 재촉시키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침투한 사건 때문에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유력 드론 무인기 개발업체 중 하나인 대한항공 연구진들에게도 기상이 걸렸습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한반도 유사시 개입하려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선 유인기 대수로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는 KF-21 전투기가 양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국 공군이 가진 전술기의 숫자는 500대를 넘기 힘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완성되면 F-5 전투기와 F-4 전투기 퇴역도를 대체하기 위해 120대 양산을 확정한 상태에 있지만 추후 F-16 전투기의 퇴역분이 발생하면 현재로서는 150대 이상을 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문에 KF-21 전투기의 양산 비용을 위해선 해외 수출 성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군은 수출국을 늘리는데 스텔스 윙맨 전투기 개발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국 공군이 유사시 북한으로 침투할 핵심 전력으로 스텔스 무인기를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KF-21 전투기를 수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국가로 불리는 폴란드, UAE, 사우디, 필리핀 등은 유인기보다 값싼 무인기에 적은 비용을 투자해 최대의 효과를 얻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국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 전투기의 첨단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이용해 무인 전투기까지 운영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기에 KF-21 전투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빠른 개발과 양산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가진 기술을 활용한다면 계획 일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5년까지 무인 편대기 개발을 완성시키고 꾸준한 시험 평가를 진행해 더욱더 성능을 개량한다는 단계적 진행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2027년에는 우리가 보유한 유인기와 같이 유무인기 합동작전을 시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세계 스텔스 무인기 경쟁에서 러시아군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최대의 습적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전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이제는 꽁지 빠진 사냥, 우크라이나군에게 패퇴하여 도망치는 모습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뒤집는 러시아군의 한심한 모습에 의외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2배 가까이 증강됐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은 뿌리 깊은 부조리와 수뇌부의 부정부패, 파탄나고 있는 내부 경제 상황으로 꾸준히 그 역량을 의심받아왔습니다. 장기 독재 중인 푸틴부터 썩을 대로 썩었는데 당연히 멀쩡한 구석이 없는데 과연 군대라고 멀쩡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최강의 정보를 갖고 있는 미 정보당국도 러시아군이 이렇게까지 처참한 수준일 것이라고는 러시아가 극에 달하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며 동기어진은 할 수 있으리라 여겼는데요. 이 때문에 9월부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론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 예상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는 이런 생각을 비웃듯 9개월을 넘어서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결론이 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미국과 나토의 대외 정책 결정에 심각한 오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그간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결정해왔던 대외 정책들이 모두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둔 오판이었던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자라인 줄 알고 실에 검을 먹었더니 알고 보니 다 깨진 소뚜껑이었던 셈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미국 상원위원회는 국방정보국 디아, 국가정보국 디나이 등 각계 정보당국 수장들을 불러 모아 청문회까지 벌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이에 스콧 데리어 디아 국장은 이는 잘못된 평가였다라며 자신의 실책을 시인하고 정보조직 수장으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사실 실전 경험의 극도로 제한적인 현대의 군대에서 단순히 군사력 수치만으로 전쟁의 우위를 점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병사의 사기, 훈련도 같은 문제는 세계 최강 미 정보당국이라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무기의 뻥스펙이 미 정보당국의 오판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심한 경우는 무려 2배 가까이 스펙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러시아군을 가장 많이 물리친 건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러시아군의 무기체계라는 황당한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팬티 속까지 탈탈 털려버린 세계 2위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3세대,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또 그 수가 무려 3,300대가 넘었는데요. 심지어 91세대, 2세대, 3세대 전차까지 치면 총 2만 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단순히 전차 수량만 따진다면 1위인 미국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현실은 850대 남짓한 우크라이나의 전차 부대를 상대로 무참히 박살났는데요. 검증된 오신트 자료를 보더라도 러시아는 총 2,900대 이상의 전차를 파괴당하거나 노획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방이 지원한 전차보다 러시아가 노획당한 전차가 더 많다면서 러시아 버전 랜드리스냐고 조롱할 정도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러시아 전차의 뻥 스펙이 얼마나 심했는지 러시아의 주력 전차인 T-80BVM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 T-80BV를 대상으로 현대화 개량을 거친 T-80BVM은 T-14, T-90과 함께 러시아 전차 부대를 상징하는 3대 전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방산 비리와 경제 파탄으로 T-14의 양산이 중단되었다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T-80BVM은 러시아의 일선 극딜적, 양적 주력 전차였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는 대부분 T-64, T-72 계열이었고 그나마 십수대의 T-80BV와 T-84 오플롯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T-80BVM에 비하면 그 성능이 한참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스펙상으로는 우크라이나군 전차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러시아군의 T-80BVM을 정면에서 상대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최원상 T-80BVM의 방어력 증강은 정말 획기적인 수준이었는데요. 원본이 되는 T-80BV의 방어력은 전면 500mm급으로 서방의 3세대 전차 대비 열세라는 점에 차가 나요. T-80BVM부터는 렐릭트 폭발 반응 장갑을 탑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방어력이 기존보다 최대 50% 정도가 향상되었는데요. 다시 말해 전면에서 700-750mm 수준의 방어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한국의 K2표,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 2A 같이 세계 정상급 3.5세대 전차가 아니라면 T-80BVM의 전면 장갑 뚫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T-80BVM은 이런 압도적인 장갑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고작 46톤에 불과해서 최대 속도가 시속 80km에 달할 만큼 빠른데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전력이라면 T-80BVM 일대로도 일당백의 전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T-80BVM에 대해 매우 강력한 차량이다. 대단한 화력과 매우 좋은 시야, 조작하기 편하고 빠른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그것은 빨리 도착하고 타격하고 떠난다라고 매우 감탄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찬사가 러시아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T-80BVM은 러시아가 주장한 말도 안 되는 방어력과 기동성이 무색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물량의 무려 90%가 파괴되거나 노획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호원장단과 달리 전면 장담이 중위장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는 3BM-40이 날개 안정 분리 철감탄, 속칭 망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폭탄의 관통력은 대략 460mm에 불과합니다. 1986년 구소련에서 개발되어 9세대 전차용으로 만들어진 폭탄인 만큼 현대 전차전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폭탄이었는데요. 하지만 현대 어댕군을 보유하지 못한 우크라이나군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망고를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전에서 망고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스펙상 절대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T-80BVM을 신나게 터트리고 다닌 건데요. 이는 망고의 실전 성능이 좋았던 게 아니라 러시아의 렐릭트 반응 장갑이 750mm의 방호력을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망고에 관통당할 만큼 화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국의 전차 방어력을 거의 1.6배 가까이 과장해 놓은 것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T-80BVM이 750mm 장갑과 유사한 방어력을 보여줬을지 몰라도 러시아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제조 능력 부족으로 실물은 기대에 한참이나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도 그렇게 러시아의 군사 기술은 대부분 중국과 북한으로 흘러들어갔고 우리는 그에 맞춰 전차의 날탄을 개발해왔습니다. 일례로 우리 군의 3세대 전차인 K2의 경우 K74 날탄을 사용하면 약 450mm의 관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날탄인 K-74N을 사용할 경우 약 520mm의 장갑을 관동할 수 있는데요. 또한 주포를 120mm로 키운 K1A5는 관통력이 더욱 강해져서 K-76 날탄을 사용할 경우 최고 650mm의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 K2 흑표의 전용 날탄인 K279는 여기서 15-20% 관통력이 향상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니 대략적인 관통력 추정치가 무려 750-800mm에 달하는데요. 이는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북한의 전차가 기본적으로 700-750mm의 장갑을 보유했다고 상정하고 흑표의 관통력을 800mm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고 러시아의 기술을 흡수한 중국과 북한의 전차를 무력화할 압도적인 화력을 준비한 건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구식 전차인 K1로도 적성국의 최상 위급 전차를 제압하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얼떨결에 한국의 전차가 적성국에 비해 2배나 강력한 오버스펙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나마 군사 선도국을 자처하던 러시아의 T-80BVM이 이 정도인데 북한이나 중국 전차의 뻥스펙은 얼마나 심할지는 감도 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무기의 뻥스펙은 단순히 전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미사일입니다. 워낙 다량이 사용되고 민간인 피해가 막심해서 그렇지. 사실 러시아의 미사일 명중률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미 정보자산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미사일의 실패율은 최대 60%에 달합니다. 심지어는 폴란드 접경 지역에 러시아 미사일이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추락한 미사일은 정확도가 높은 게 최대 장점이라던 이스칸다르 미사일로 추정됐는데요. 군사 관계자들은 정확성이 생명인 미사일이 제대로 날지 못하고 추락한다는 것은 관성항법 장치가 탈거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성항법 장치는 미사일의 위치를 감지하고 목적지까지 유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도 장치이지만 또 매우 비싸기도 한데요. 그래서 세계 군 전문가들은 뿌리까지 썩은 러시아 군부가 이 관성항법 장치를 빼돌려 팔아넘겼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러시아 무기 체계의 수준이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현무이 미사일과 천궁이 오발되는 일이 있었지만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는 미사일 센서 오류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폭 기능이 활성화된 것인데요. 즉 미사일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면 자폭 장치가 자동으로 발동하게 됩니다. 사실 최신의 요격 미사일은 목표물에 접근해서 폭발하기 직전까지 지상 레이더로 유도되거나 최종 단계에서 스스로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격 통제 레이더와 미사일은 끊임없이 교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발표에 따르면 이 교신이 갑자기 끊기거나 미사일이 요격 궤도에서 벗어나 지상으로 향하면 자동으로 폭발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우리 공군방공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천궁1이 발사된 뒤 사격 통제 레이더와의 교신이 불안정해지자 10여 초 비행 후 자폭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정비요원의 과실로 천궁1이 오발되었을 때는 3.5초 만에 자폭했는데요. 이처럼 미사일에 탑재된 안전장치는 혹시 모를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산 미사일에는 이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마저도 썩은 군부가 팔아치웠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러시아군이 얼마나 썩어 있고 전 세계를 우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